부산 국제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책과 사람 서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낡은 나무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유리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곳의 주인 장도연은 올해로 75살, 반백의 머리와 구부정한 등으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서점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향이 뒤섞인 공간에서 그는 하루를 시작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그의 오랜 동반자였고 각각의 책 등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서점을 찾는 손님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왔다. 어떤 이는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지만 도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책이 아닌 다른 것을 원했다. 그들은 도연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구했다. 사람의 얼굴만큼 솔직한 책은 없어요. 도연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터득했다. 누군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표정만으로도 어떤 책을 원하는지, 아니면 책 이외에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오늘도 도연은 낡은 의자에 앉아 안경을 고쳤으며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국제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들려왔지만 서점 안은 고요함 그 자체였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극적으로 바뀔 줄은 그도 몰랐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올 모양이었다. 도연은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시장 위를 뒤덮고 있었고 곧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았다. 이때 그의 시선이 서점 맞은편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포착했다. 누군가가 그곳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직감이 무언가 중요한 만남이 시작될 것임을 속삭였다. 첫 번째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을 때 도연은 그 작은 그림자가 여전히 골목 어귀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가 점점 거세지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점 문을 열었다. 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 그의 목소리에 놀란 듯 몸을 떨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이 와서야 그것이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헐렁한 교복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도연이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유진이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연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 눈빛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강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된 영혼이 어린 몸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도연의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갈 곳이 없어요. 며칠째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천둥이 더욱 크게 울렸고 비는 폭우로 변했다. 도연은 아이를 자세히 관찰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손톱도 단정했다. 거리를 떠도는 아이치고는 너무나 말끔했다. 배고프지? 도연이 물으니 유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서점 안쪽에 있는 작은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유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하나? 도연은 라면 그릇을 내밀며 웃었다.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유진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국물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받은 따뜻한 관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연은 이 아이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유진이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도연은 아이에게 마른 옷을 가져다 주었다. 죽은 아내가 입던 니트와 바지였는데 유진에게는 조금 컸지만 그런대로 입을 만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유진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그때 도연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무언가에 머물렀다. 얇은 은빛 체인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가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다. 펜던트는 오래된 듯 여기저기 달아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광택을 발했다. 그 목걸이 예쁘네. 누가 준 거니? 도연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지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때부터 계속 목에 걸고 있었어요. 아마 엄마가 해준 것 같은데. 도연은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다. 펜던트는 은으로 만든 작은 하트 모양이었고 그 안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하늘이라는 한글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늘이라고 새겨져 있네. 도연이 말했다. 네, 저도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 이름은 유진인데 왜 하늘이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도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관찰해온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명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항상 유진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뭐?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다른 이름으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도연은 펜던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트 뒷면에도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점 한 구석에서 돋보기를 가져와 펜던트를 들여다보았다. 뒷면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2010년 3월 15일, 약 14년 전이었다. 유진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녀가 태어난 해와 비슷했다. 도연은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분명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은 평소처럼 서점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유진은 구석 책상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는데 글을 읽는 속도가 또래보다 훨씬 빨랐다. 지능이 상당히 높아 보였다. 우연히 신문 한 면에서 도연의 시선이 머물렀다. 부산 지역 10년간 미해결 사건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그는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기사 중간쯤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2014년 박재혁 항공사 대표 딸 실종 사건이라는 소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다. 당시 항공업계의 거물이었던 박재혁 대표의 3살 배기 딸이 유괴된 사건이었다. 아이는 보육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지만 결국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도 아이도 찾지 못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실종된 아이의 이름이었다. 박하늘 당시 3세.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책에 집중하고 있었고 목에 걸린 펜던트가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딱 맞아떨어졌다. 2014년에 3살이었다면 지금 13살. 유진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펜던트에 새겨진 하늘이라는 이름. 도연은 기사를 다시 읽었다. 박재혁은 사건 이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졌다고 했다. 하지만 몇 년 후 재혼을 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라고 되어 있었다. 설마. 도연은 중얼거렸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유진이 정말 박하늘이라면 그녀는 어떻게 살아있게 된 것일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일까? 도연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 유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는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다. 그날 밤 유진은 악몽에 시달렸다. 도연은 아이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점 안쪽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유진이 뒤척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 돼요. 불이. 엄마. 유진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깨웠다. 유진아,
꿈이야. 괜찮다. 유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또 그 꿈을 꿨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꿈? 불타는 집이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안고 뛰어가요. 뒤에서는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유진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도연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언제부터 이런 꿈을 꾸었니? 기억나는 때부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진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꿈에서 저를 안고 뛰는 사람의 얼굴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항상 뒤에서 따라오는 무서운 여자만 선명해요.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니?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예쁘지만 차가운 느낌이에요. 눈이 특히 무서워요. 마치 저를 해치려는 것 같은.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유괴 사건과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유진아. 혹시 6살 이전의 기억이 있니?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거의 없어요. 가끔 파편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지만 대부분 무서운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큰 집에서 혼자 놀던 기억, 누군가와 숨바꼭질하던 기억, 그리고 갑자기 낯선 곳으로 옮겨진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전부 흐릿해요. 도연은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다독였다. 아이의 기억 상실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아, 너를 돌봐주던 사람은 누구였니? 할머니요. 하지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할머니는 제가 물어봐도 제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알 필요 없다고만 하셨죠. 도연은 점점 확신이 섰다. 유진은 분명 박하늘이었다. 유괴된 후 어떤 사람에게 맡겨졌고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숨기려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더 큰 의문이 생겼다. 과연 누가 이 아이를 유괴했으며 왜 죽이지 않고 살려뒀을까?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박재혁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51살의 그는 여전히 잘생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거실 벽에는 하늘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3살 때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를 매일 아프게 했다. 딸을 잃은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여보, 또 잠 못 이루세요?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재혁은 돌아보았다. 그의 재혼한 아내 최은주가 실크 가운을 입고 나타났다. 38살의 은주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하늘이 생각이 나서 재혁이 한숨을 쉬었다. 은주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그만 잊으셔야 해요. 하늘이는 이미. 그녀는 말을 멈췄다. 이미 뭐? 이미 우리 곁을 떠났잖아요.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가 불행해져요. 재혁은 아내의 말에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은주는 그와 결혼한 후 항상 하늘이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했다. 처음에는 질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질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회사 일은 어때요? 은주가 화제를 돌렸다. 요즘 좋아지고 있어. 새로운 항로 개척도 잘 되고 있고. 은주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다. 재혁과 결혼한 후 그녀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사진의 이름을 올렸고 상당한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하늘이가 사라진 후 재혁이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은주는 착실히 자신의 위치를 다져왔다. 그런데 여보,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하늘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재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만약 새로운 단서라도 나온다면 다시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은주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다. 만약 하늘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회사의 지분, 재산, 그리고 지금의 지위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은주는 아무도 모르게 사설 탐정을 고용해 주기적으로 하늘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혹시나 모를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에게는 과거가 영원히 묻혀 있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손자 장우석이 서점을 방문했다. 32살의 우석은 부산의 한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유능한 변호사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그는 할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곤 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석이 인사하며 서점에 들어섰다. 우석이 왔네. 이쪽은 유진이야. 도연이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던 유진을 소개했다. 우석은 유진을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유진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석이 말했다. 두 사람은 서점 뒤쪽으로 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도연은 우석에게 유진의 상황과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우석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할아버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자 진지해졌다. 정말로 그 아이가 박하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높다고 봐. 나이도 맞고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도 맞고. 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 목걸이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도연은 유진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잠시 빌려달라고 했다. 유진은 주저했지만 결국 목걸이를 벗어주었다. 우석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증거물을 다루는데 익숙했던 그는 곧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이게 좀 이상해요. 우석이 펜던트의 테두리를 가리켰다. 여기 아주 작은 틈이 있어요. 틈? 우석은 펜던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작은 도구로 틈을 벌려보았다. 놀랍게도 펜던트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 안에는 쌀알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메모리 칩이 들어있었다. 이건. 우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아버지, 이 칩에 뭔가 저장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아는 컴퓨터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석은 즉시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행히 그날 바로 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칩 안에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2014년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어린 하늘이가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그 여자가 하늘이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었다.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우석은 그 얼굴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 여자는 현재 박재혁의 아내인 최은주였다. 할아버지,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진들에 따르면 유괴범은 최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석의 발견은 도연을 충격에 빠뜨렸다. 유진의 목걸이 안에 숨겨진 증거는 최은주가 하늘이 유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해. 도연이 중얼거렸다. 왜 최은주가 하늘이를 유괴했을까? 그때는 박재혁과 아무 관계도 없었을 텐데. 그건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우석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유진이의 안전이에요. 만약 최은주가 정말 유괴범이라면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최은주는 이미 사설 탐정을 통해 유진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탐정은 국제시장 주변에서 유진과 비슷한 나이의 소녀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최은주에게 보고했다. 확실해? 최은주가 차갑게 물었다. 네, 사진도 찍었습니다. 탐정이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유진이 서점 앞에서 도연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최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년 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간은 흘렀지만 유진의 얼굴에서 어린 하늘이의 모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런 일이. 최은주가 중얼거렸다. 부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탐정이 물었다. 최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10년 전의 일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재혁과의 결혼, 회사에서의 지위, 막대한 재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유괴죄로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었다. 일단 더 지켜봐. 그리고 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모르니까 경호원 몇 명을 준비해도. 경호원 말입니까? 그 아이를 조용히 처리해야 할 수도 있어. 탐정은 은주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1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도연은 유진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먼저 서점 주변에 CCTV를 설치했고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 우석도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지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다. 할아버지,
당분간은 유진이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는 게 좋겠어요. 우석이 제안했다. 어디로? 제가 아는 안전가옥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지내면서 상황을 지켜보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최은주의 촉수가 이미 그들에게 뻗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점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 여러 대가 나타났다. 최은주가 고용한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도연과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유진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그녀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유진은 3살의 하늘이가 되어 있었다. 큰 집의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쁜 언니가 나타났다. 그 언니는 달콤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하늘아, 언니랑 재미있는 곳에 가볼래? 어린 하늘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언니의 표정이 변했다. 따뜻했던 미소가 차가운 가면으로 바뀌었다. 이제 넌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해. 하늘이란 이름은 잊어버려. 꿈에서 유진은 그 언니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아름답지만 냉혹한 눈빛, 완벽한 화장 아래 숨겨진 잔인함. 그것은 최은주의 얼굴이었다. 안 돼.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도연이 급히 달려왔다. 유진아, 또 꿈꿨니? 할아버지. 유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저 기억났어요. 저를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누구? 예쁜 언니였어요. 처음엔 친절했는데 차에 타고 나니까 무서워져서요. 그 언니가 저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하늘이란 이름을 잊으라고. 도연의 심장이 뛰었다. 그 언니 얼굴을 기억하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박하늘인가요?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유진아. 아니, 하늘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제겐 진짜 아빠가 있는 건가요? 응, 너를 무척 그리워하시는 아빠가 계셔. 왜 그 언니는 저를 데려간 걸까요? 도연은 유진을 꼭 안아주었다. 그건 우리가 꼭 밝혀낼 거야. 그리고 너를 진짜 가족에게 돌려드릴 거야.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박재혁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은 기뻤지만 지난 10년간 자신을 유진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할머니는 왜 진실을 숨겨왔을까? 할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도 이 일을 아셨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할머니는 너를 지키려고 했을 거야. 진실을 아시면서도 너의 안전을 위해 침묵하신 것 같아. 유진은 더욱 슬퍼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갑자기 서점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도연과 유진은 긴장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서점 앞에 멈춰 있었다. 할아버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우석이에게 연락하자.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지만 이미 늦었다. 서점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진실을 둘러싼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점에 들어온 남자들은 최은주가 고용한 경호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유진을 해치려 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우석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그는 할아버지와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것이다.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물러섰다. 이 소동 과정에서 최은주도 현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당신들이 뭔데 남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죠? 최은주가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석은 준비된 증거를 꺼내 보였다. 최은주 씨, 당신이 2014년 박하늘을 유괴한 증거가 있습니다. 최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의 목걸이에서 발견된 메모리 칩에 당신이 하늘이를 데려가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언니, 이제 기억났어요. 언니가 저를 데려간 거 맞죠? 최은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냥 재혁 오빠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오빠는 다른 사람만 바라봤어요. 나는 그 아이를 죽이려던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보내려고.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를 속이고 아버지에게서 떨어뜨려 놓은 거군요. 우석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 순간 또 다른 차가 도착했다. 박재혁이었다. 우석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다. 재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유진을 보고 멈춰섰다. 하늘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진도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빠,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혁은 딸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다. 10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다. 최은주는 체포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재혁은 유진과 함께 도연의 서점을 찾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도연은 손을 저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진은 도연에게 다가가 안겼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아빠와 살게 되었지만 할아버지를 잊지 않을게요. 그래, 언제든 놀러와라. 할아버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재혁이 유진에게 물었다. 하늘아, 이제 집으로 갈까? 하지만 유진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아빠, 저는 이제 하늘이가 아니라 유진이에요. 지난 10년은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유진이란 이름도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재혁은 딸의 성숙함에 놀랐다. 알겠다, 유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두 개의 이름과 두 개의 가족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미래를 향해 걸어갈 용기가 생겼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찾게 되어 있다. 서점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이제 그 평온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소녀,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따뜻한 서점 주인의 이야기가